네. 예. 자, 이 대선과 관련해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얘기 나누실 분 한 분 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출구조사 결과 좀 보셨을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 현재까지 상황을, 우리 그 방송사들 입장에서 보면 시청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 포인트는 플로리다였어요. 플로리다가 만약에 바이든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선거는 끝났다고 봤어야 되는 상황인데. 플로리다가 넘어가면. 근데 지금 플로리다가 90몇 %까지 개표가 됐는데 예.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 거의 95% 이상 트럼프가 이긴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플로리다는 이제 민주당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사전 투표가 이미 다 개표가 거의 다 됐거든요. 네. 지금 이제 남은 것들은 현장 투표일 가능성이 높은데 현장 투표는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초반에 사전 투표가 먼저 개봉이 되면서 바이든이 좀 앞서 있다가 트럼프가 꾸준히 추격을 했고요. 지금 네.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플로리다는 트럼프로 넘어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번에 경합주 6개를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선벨트 3개주와 러스트벨트 3개주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같은 경합주지만 또 선벨트 3개는 약간 공화당 쪽에 유리한 주들이고요. 러스트벨트 3개주는 전통적으로 약간 민주당 쪽으로 유리한 주들이었어요. 근데 지난 대선 때 뭐 러스트벨트는 완전히 예측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지난 대선 때 아주 이변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이 선벨트에 속해 있는 플로리다를 만약에 바이든이 가져간다 그러면 사실상 선거는 거기서 끝난 거다라고 봐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시청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로리다가 또 트럼프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가 되지 않고 이제 오후를 또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러스트벨트 주들을 좀 보고 이제 선거 결과를 예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뭐 시청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보는 재미는 있지만 헷갈리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이제 많이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6개 주를 많이를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조금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사실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도 중요합니다만 펜실베니아는 중요하긴 한데 펜실베니아만 바이든이 가져와도 이제 이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펜실베니아는 지금 선거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흘 뒤에 도착하는 것까지 인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펜실베니아를 물론 관심은 갖고 있지만 조금 이제 뒤로 놓고 차분히 지켜봐야 되고요. 네. 그보다 조금 굉장히 흥미로운 게 지금 텍사스, 그다음에 조지아 이쪽인데 조지아는 아까 보니까 개표가 트럼프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텍사스가 어떤 주냐면 우리가 지금 그 미국 정치를 논할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 경합주 6개 주를 얘기했습니다. 네. 왜 경합주 6개를 얘기를 하냐면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가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와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주들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거기는 선거를 해보나 마나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해보나 마나 민주당 쪽이고요. 그렇죠. 아주 작은 주들, 이런 주들은 이제 대개 공화당 주들인데 그 중에 좀 특이한 것이 텍사스예요. 네. 텍사스는 38명의 선거인단을 가진 두 번째로 큰 주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공화당 쪽으로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해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55개, 그다음에 뉴욕이 29명이거든요. 여기를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미 민주당 쪽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텍사스가 그나마 공화당의 추를 달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텍사스가 경합주로 바뀐다? 그러면 이 공화당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아주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가 물론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왜냐하면요. 텍사스가 왜 이렇게 됐냐면 네. 지난 4년여간 동안에 캘리포니아나 뉴욕 쪽에서 이게 동서 양쪽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이사를 왔어요. 젊은 층들이. 그리고 또 남미 쪽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의 성격이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4년 후에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텍사스는 무조건 민주당주가 되잖아요. 네. 이제는 러스트벨트고 경합주 썬벨트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선거는 무조건 민주당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큰 주 3개를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을 먹어버리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한 선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텍사스에서 이제 공화당이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발표된 거는 개표가 아직 많이는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다시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는 나오고는 있거든요. 거의 지금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끝까지 좀 봐야 되는데 현재 한 70% 이상 개표가 된 걸로 제가 아까 봤는데 거의 동률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편 투표가 언제 개표가 됩니까? 거기는 이제 우편 투표가 같이 개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 결과만 보면 끝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투표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더 높다고 봐야 되겠지만 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죠.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추세가 한 4년 정도 더 지속이 된다면 다음 선거부터는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는 스테이트가 돼버리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게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 아닙니까? 한 주에서 한 표만 이겨도 그 선거인단을 다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었던 38명의 텍사스가 민주당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공화당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예. 텍사스를 보면 이번 그 선거 결과가 이제 나올 거고요. 제가 지금 보는 가장 지금 흥미로운 주는 오하이오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플로리다가 워낙 격전지였기 때문에 플로리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 전통적으로 플로리다보다는 오하이오를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상당 기간 동안 오하이오를 이긴 당이 무조건 집권을 했죠. 집권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하이오 징크스라는 말도 있었는데 오하이오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요 전 선거까지는 오하이오에서 집중 유세를 많이 했었어요. 네. 양당의 후보자들이. 근데 이번에 지금 보니까 오하이오는 당연히 트럼프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개표 결과를 보면 오하이오가 지금 또 바뀌었네요. 네. 아까까지 이제 바이든이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하이오가 지금 또 이제 접전주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하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를 지금 먼저 봐야 될 거고요. 거기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바이든이 이기면 또 게임이 끝납니다. 만약에 거기서 다시 또 트럼프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러스트벨트 우리가 그동안 관심 있게 봤던 펜실베니아를 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딱 답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아닙니다. 다른 방송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이런 변수들 때문에 사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나는 불복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조금 전에 들어온 외신에 의하면 아예 또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면 그냥 내가 여기에 불복 선언을 하든 뭐 승복 선언을 하든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난 나의 길을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만약에 트럼프의 돌발 변수 그리고 또 바이든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제 미국 그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답이 있다가 아니고요. 정말 당황스럽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본산, 민주주의의 종주국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뭐 정치,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나라라고 미국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2000년에 엘고와 조지 부시가 붙었을 때예요. 끝까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예. 심정적으로 엘고가 이긴 선거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효투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게 몇만 표가 무효투표가 나왔는데 플로리다에서만 네. 그것을 이제 재검표를 하자고 소송을 갔는데 재검표를 했습니다. 네. 재검표를 하니까 엘고 표가 막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선거가 거의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플로리다 주지사였던 제프 부시가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형이 나온 선거에 동생이 개표를 중단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소송을 했죠. 네. 그래서 주 법원에서 개표를 중단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항소를 했어요. 항소법원에서는 다시 개표해라. 그래서 다시 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개표를 쭉 하니까 표차가 점점 더 줄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개표하면 엘고가 되겠구나. 이렇게 됐는데 연방대법원으로 갑니다. 연방대법원에서 개표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대법원
공화당이 지명한 대법원 숫자가 더 많았거든요. 그렇죠. 5대 4로 해서. 네네. 그래서 거기서 선거가 끝났는데 그 당시에 엘고어가 지지자들의 이런 요청이나 이런 걸 뿌리치고 승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고어가 현직 부통령이었는데 네. 조지 부시에게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미국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우리 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미국 기성 정치권의 어떤 신사적인 모습이거든요. 대범한 정치적인 결단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극찬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는 전혀 지금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벌써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걸 불복할 가능성부터 벌써 내비치고 네. 만약에 뭐라도 조금 잘못되면 내가 언제 소송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네. 뭐 뉴스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트럼프가 대충 이제 플로리다를 이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건은 충족이 됐어요. 플로리다 이긴 다음에 펜실베니아에서 오늘 개표 상황을 좀 보고 조금 앞서간다면 현장 투표가 먼저 나오니까요. 네. 거기 이제 우편 투표가 다 개표가 안 된 상황에서 좀 앞서가 나가면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한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선거가 거기서 결정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 지지자들의 행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지난번에도 그 프라우드 보이스 이걸 그 TV 토론하면서 언급을 네. 하면서 스탠다운이 아니라 스탠백, 스탠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장 지지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한 게 아니라 좀 물러서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우리를 곧 부를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라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총기가 없어서 못 싸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총알을 서로 살려고 해서 총알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소요 사태에 대비해서 보호하려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도 상당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지지자와 또 반대파에서 무장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최악의 시나리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개표 자체가 중단이 될 수가 있어요. 개표가 중단이 되면 이게 무한정 갈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그렇죠. 12월 14일 그러니까 12월에 월요일이 두 번째 화요일 뒤에 첫 월요일 날 모여서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간접 선거를. 선거인단이 그렇죠. 하는 거죠. 선거인단이 모여서 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12월 14일입니다. 네. 그때까지 만약에 개표가 안 되는 상황이면 현재까지 관례로 봐서는 그때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각 주에서 연방에다가 결과를 통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사표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원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이 연방국가라는 것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별로 우리 대표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주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엘고 때의 2000년도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과연 연방법원이 주 선거의 그 결과를 선고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당시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원래대로 하면 이 선거에 관한 것은 주에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 개표가 중단이 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또는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가 있는 주의 경우에는 여기서 개표를 중단하고 네. 이제 연방에 우리 대표를 보내야 된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결과를 가지고 연방에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송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이든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그렇죠. 것처럼 트럼프가 우편 투표 인정할 수 없다. 여기서 개표 중단해라. 그러면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그 경우 이제 또 다시 연방대법원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번에는 200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지명했던 연방판사가 한 명이 숨지면서 네. 사망하면서 후속 인사를 트럼프가 했죠. 그 공석이 그래서 결국에 공화당이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대4가 다시 6대3으로 더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 이 대법원으로 가면 트럼프가 보나마나 될 수 있다. 이런 결과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1월 6일 날 그 연방 하원 의회에서 만약에 이제 그 대통령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1월 6일 날 연방 하원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새로 뽑힌 하원 의원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거 역시 그냥 하원 의원들이
전체가 다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각 주별로 투표를 해요. 주별로 한 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주별로 민주당이 많으냐, 공화당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공화당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이렇게 선거인단이 많은 주, 인구가 많은 주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 한 표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공화당은 작은 주들, 선거인단이 3명, 4명, 5명인 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주들에서 공화당이 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 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한범 교수님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